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은 노벨 연구소에서 최고의 책으로 선정된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중에서 끔찍한 재판관의 음모에 죽음으로 대항한 부녀,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의사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티투스 리비우스의 로마사에 나오는 비르기니우스와 아피우스의 문제를 다룬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티투스 리비우스에 따르면 옛날에 비르기니우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는 명성이 높고 뛰어났으며 친구도 많고 재산 또한 상당했습니다. 이 기사는 아내와의 사이에 딸 하나만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딸은 이 세상 그 어느 여자보다도 아름다웠는데 그것은 자연의 여신이 특별한 정성을 기울여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여신은 마치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의 여신인 내가 하고자 하기만 하면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할 수 있다. 누가 내 기술을 흉내내겠느냐? 피그말리온이 아무리 조각하고 색칠하고 벼리고 망치로 두드려도 나를 따를 수는 없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의 화가 아펠레스도 이름난 그리스의 화가 제우시스도 제 아무리 방치로 두드리고 벼리고 색칠하고 조각해도 감히 내가 만든 작품과 똑같이 만들 수는 없다. 피그말리온은 키프로스의 유명한 조각가로 자신이 조각한 여인을 사랑하여 간절한 기원 끝에 갈라테이아라는 여인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자연의 여신이 그토록 흡족해하던 이 처녀는 14살이었는데 뛰어난 미모는 물론 똑똑한 사람들이 칭송하는 덕성이란 덕성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과 영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숙했습니다. 이런 순결함은 겸손과 절제, 인내와 어우러지면서 한층 꽃을 피웠습니다. 또한 그녀의 행동과 옷차림새도 절도 있고 수수했습니다. 그리고 팔라스처럼 현명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항상 조심성이 있었으며 그녀의 말씨는 평범하면서도 여성다웠습니다. 남에게 잘난 척하기 위해 과장해서 말하는 법도 없었고 잘난 척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씨에는 덕성스럽고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사에 처녀답게 수줍어하는 편이었지만 마음은 웬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했으며 게으름을 떨쳐버리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입에 대는 법이 없기에 주당들의 신인 바쿠스는 그녀의 입에 아무런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면 성욕이 증대되는 법입니다. 귀족들의 딸들을 맡아서 기르는 중년 부인들이여, 내 말을 듣고 노여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가정교육을 맡긴 것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에서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정숙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정조관념이 희박하여 유혹에 굴복한 뒤 사랑놀이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생활을 영원히 포기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맡은 처녀들의 덕성교육에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그녀는 행실이 훌륭해서 가정교사가 필요 없었으며 착하고 슬기롭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 처녀들은 마치 책을 읽듯이 그 처녀의 행실 속에서 덕성스런 처녀의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모와 덕성스러움에 대한 명성은 널리 퍼져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책에 적고 있듯이 남의 행복을 보면 슬퍼하고 남의 슬픔과 불행을 보면 기뻐하는 질투의 여신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처녀는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시내의 성당에 갔습니다. 당시 젊은 처녀들은 종종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그 도시에는 그때 그 지방을 담당하는 재판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재판관은 자기 앞을 지나가는 이 처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은 채 그녀만을 눈여겨 바라보았습니다. 재판관은 곧 그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고 그의 가슴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멋진 생각을 떠올리며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처녀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재판관은 바로 악마의 계략을 세우는데 오랫동안 궁리한 끝에 대담하고 교활하기로 유명한 그 도시의 건달을 불렀습니다. 재판관은 남몰래 그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뒤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게 했으며 만일 누설하는 날에는 목이 달아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작자의 이름은 클라우디우스였습니다.
재판관의 음탕한 욕심을 채워줄 교활한 기략에 동의한 그는 재판관과 자세하게 계획을 짠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혀 정직하지 않은 이 재판관의 이름은 아피우스였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클라우디우스는 가능한 한 빨리 재판관의 욕망을 채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며칠 뒤 악랄한 재판관 아피우스가 재판정에 앉아 여러 가지 사건을 심리하고 있을 때 이 못된 건달이 황급히 뛰어들어와 말했습니다. 재판관님, 저의 보잘것없는 청원을 들어보시고 옳고 그름을 가려주십시오. 저는 비르기니우스를 고발합니다. 만일 그가 부인하면 믿을 만한 증인을 내세워 제 고발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말했습니다. 비르기니우스가 이곳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아무런 판결도 내릴 수 없다. 비르기니우스가 이곳에 도착하면 내가 고발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기꺼이 들어주겠다. 그러면 너는 시시비비를 완전히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판결은 한 번도 부당한 적이 없었다. 비르기니우스가 재판정으로 달려오자 흉악한 고소장이 낭독되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명하신 재판관 아피우스님, 당신의 보잘것없는 종인 클라우디우스는 감히 당신 앞에 아뢰옵니다. 비르기니우스라는 기사는 법과 소인의 의사를 어기고 어느 날 밤 소인의 집에서 소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노예를 빼앗았습니다. 당시 제 노예는 아주 어렸습니다. 재판관님, 이런 것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인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재판관님은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으실 겁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든 지금의 딸은 그의 딸이 아닙니다. 재판관님에게 호소하오니 제 노예를 되돌려 주십시오. 이것이 그가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이었는데 비르기니우스는 너무나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건달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비르기니우스는 자기의 명예를 걸거나 많은 증인을 내세워 그 말이 터무니없는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었지만 악덕 재판관은 비르기니우스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 고소인에게 즉시 그의 노예를 되돌려줄 것을 명한다. 더 이상 그 하녀를 내 집에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그 노예를 이 재판정으로 데려와 이곳에 유치하도록 하라. 피고는 그 노예를 고소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나는 이렇게 판결하노라. 훌륭하고 착한 기사인 비르기니우스는 이 판결에 따라 아피우스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딸을 아피우스에게 건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딸을 불러온 후 창백한 얼굴로 사랑스러운 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로서 한없이 슬프지만 의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의 딸 비르기니아야.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은 둘 중에 하나다. 즉 죽느냐 아니면 치욕을 당하느냐이다. 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는 단도나 칼로 죽어야 할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오, 사랑스런 나의 딸아. 너는 내 인생의 전부였고 나는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너는 내 생애의 마지막 슬픔이며 기쁨이다. 순결의 대명사인 비르기니아야. 너는 체념하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나의 결심이다.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죽여야 한다. 나는 내 손으로 내 머리를 자를 것이다. 아, 그놈의 아피우스가 너를 본 것이 이런 불행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비르기니우스는 딸에게 사건의 경위를 모두 설명해 주었고 이야기를 다 들은 비르기니아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외치면서 평소에 하던 것처럼 아버지의 목을 두 팔로 꼭 껴안고 두 눈에서는 쓰라린 눈물을 흘리다 곧 까무러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후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녀로 죽게 해주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치욕의 5점으로 더럽혀지기 전에 저를 죽여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의 딸 비르기니아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칼로 부드럽게 쳐달라고 거듭 부탁하면서 다시 기절했는데 슬픔을 억누르지 못한 채 비르기니아의 아버지는 딸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직도 재판을 하고 있던 재판관에게 갔는데 재판관은 비르기니아의 잘린 목을 보자 그를 즉시 체포하여 그 자리에서 교수형에 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기사를 불쌍히 여긴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정으로 들이닥쳐서 기사를 구했는데 재판관의 끔찍한 계략이 만천하에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클라우디우스가 고소한 내용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분명히 재판관 아피우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피우스가 색을 밝힌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피우스에게 달려들어 그를 감옥에 쳐넣었고 아피우스는 그곳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아피우스의 신복이었던 클라우디우스는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르기니우스가 그를 죽이지는 말고 먼 곳으로 추방하자고 제안해서 간신히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크거나 작게 이 음모에 가담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의사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어떤 대가를 받게 되는지 알았을 것이니 조심하라면서 죄를 지어 신세를 망치기 전에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끝냅니다. 사회자가 의사와 면벌부 판매인에게 하는 말. 이야기가 끝나자 우리의 사회자는 갑자기 욕을 퍼붓기 시작했는데 그는 비르기니아의 죽음에 대해 분개하여 펄펄 뛰고 있었습니다. 제기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은 목과 그리스도의 피를 두고 말하겠어. 그 재판관은 정말로 빌어먹을 놈이야. 거짓말만 일삼는 놈들은 모두 없어져야 돼. 하느님, 이런 재판관과 변호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죽음을 내려주소서. 불행히도 그 처녀는 죽었소.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비싼 대가를 치렀소. 그래서 난 항상 이렇게 말하오. 운명의 여신과 자연의 여신이 주는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두 여신은 좋은 일보다 해로운 일을 더 많이 선사하는 법이요. 그리고 이어서 면벌부 판매인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나 농담 따위를 들려달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부도덕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면벌부 판매인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점잖은 이야기를 생각하는 동안 술이나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캔터베리 이야기 13번째 면벌부 판매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